안녕하세요. 한승혁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와 방송통신 IT 업무를 좀 하면서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향하고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배경, 논의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금 현황이 어떻고, 어,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떤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어, 그 플랫폼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된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플랫폼이 과연 무엇이냐? 다 아시다시피 플랫폼은 상호작용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이용자가 두 면의 이용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어떤 판인 거죠. 그런 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양면 시장이라는 경제학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이 규제 배경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정의에 대해서 OECD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에서, 즉 온라인에서 상호작용하는 두 개 이상의 구분되지만 상호 우전적인 사업자 집합 간에 서로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디지털 서비스다. 즉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어떤 판이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특성에 기초를 해봤을 때 아래 보이시는 그림과 같은 어떤 구조를 염두에 두고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플랫폼을 중간에 두고 그 A 그룹, 즉 뭐 CP라든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룹, 이 플랫폼 위에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서로 그 서비스 제공자 그룹, 이용자 그룹 간의 어떤 상호 간의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은 뭐 이 플랫폼 위에서 어떤 게 이루어지느냐, 즉 정보 검색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상거래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앱 같은 앱의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등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뭐 네이버, 구글, 다음, 쿠팡, 지마켓 거의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다 망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만큼 그 플랫폼의 현재 있어서의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발해지면서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규모가 급속히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의미가 되고,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서비스이자 인프라로서의 지위를 온라인 플랫폼, 특히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이 검색이나 SNS 등의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뭐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연관 서비스들을 같이 묶어서 거대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온라인 플랫폼이 잘 작동하고 있으면 소비자 피해나 이런 부분이 없다면 규제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규제 논의가 지금 대두되는 배경은 일단은 구조적으로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 위에서 이제 서로 다른 이용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의 규칙, 즉 룰을 자기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룰 세터로서의 어떤 자기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를 통해서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그 플랫폼 시장이라는 것이 사업이라는 것이 규모의 경제나 교차 네트워크 효과, 즉 어떤 한쪽에 이용자가 많으면 다른 쪽의 이용자도 더 같이 많아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쪽으로 어떤 플랫폼의 쏠림이 발생하게 되면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시장이 그쪽으로 독점화되는 그런 티핑 현상이 발생한다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의 필요성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실제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최근의 사례를 보면 플랫폼 사업자가 그 사례를 좀 어, 구분을 해보면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경쟁 플랫폼에 대해서 배제를 하는 쪽의 행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뭐 콘텐츠 제공 CP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 소위 갑질을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첫 번째 경쟁 플랫폼에 대해서 경쟁 제한 행위를 하는 그런 거는 사례는 구글 모바일 OS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안드로이드 폰은 거의 대부분 안드로이드 OS로 운영하게 되는데, 안드로이드 OS는 아시다시피 오픈 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른바 포크 OS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OS와 경쟁할 수 있는 OS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구글이 자신의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는 휴대폰 제조사들한테 니네는 우리 안드로이드 OS를 쓰면서 그 포크 OS를 통해 가지고서 모바일 휴대폰을 만들면 우리 안드로이드 OS를 쓸 수 없어 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경쟁 포크 OS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업체의 상품이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공정위가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어떤 불공정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개보이가 구글하고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자신의 온라인 맞춤 광고에 활용했다라고 해서 소비자의 어떤 자신의 개인정보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침해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 규제 내용들을 현황을 그냥 잠시 해외와 우리나라를 부분에서 특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외인데요. 미국하고 EU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서,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5개 반독점법 제정안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각 법안 같은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지정 플랫폼, 커버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한정을 시켜놔서 일단 규제 대상을 좀 좁혀놓긴 했습니다. 설명드리다시피 이게 규제 내용이 좀 센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재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이런 소위 가파라는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이런 지정 플랫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온라인 선택과 혁신법이라는 법안이 있는데, 이거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의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플랫폼 경쟁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업 결합과 관련돼서 이제 경쟁 당국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타겟을 한 것은 소위 이제 킬러 인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주요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거의 스타트업 단계에서 미리 인수를 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자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그런 거에 대한 심사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플랫폼 경쟁법이고, 플랫폼 독점 종식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그냥 플랫폼 상호작용의 장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해당 플랫폼 안에서 자기가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즉 제야 등을 공급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룰 세팅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플레이어로서의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해충돌로 간주를 해서 경쟁 당국이 이걸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데이터 이동성 호환성 보장법이라는 부분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집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데이터 주체의 요구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 주체가 나는 이 플랫폼이 아니고 다른 플랫폼을 쓸래라고 했을 때 다른 플랫폼에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는 이동성과 호환성 을 부과하는 이런 부분에
내용의 그 법안이 지금 상정돼서 아직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요, 온라인 중개 서비스, 그러니까 먼저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2019년에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영업적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저희 플랫폼하고 비즈니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P2B 규칙이라고 이제 약칭해서 말하는데요. 즉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어떤 사업자 간의 관계를 이제 규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 어떤 적극적인 규제를 금지 행위를 어떤 규정했다기보다는 그 내용은 플랫폼의 이용 약관에 어떤 내용을 넣어라. 그래서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해보자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공정성, 즉 거래 조건 공정화와 관련돼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뭐 네이버가 아니면 그 입점 사업자 쿠팡이 입점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겠죠. 온라인 장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유보하거나 중단하거나 아니면 약관을 변경할 때는 미리 사전 고지해서 그 이용자가 계속 플랫폼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줘라라는 게 거래조건 공정화의 내용이 있고요.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은 그 구글의 검색 결과가 나오는 노출 순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게 알고리즘인데, 그 알고리즘을 정하는 주요 매개 변수를 공개를 해서 이게 그 알고리즘이 그 플랫폼한테 유리하게 뭐 어떤 그 조작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최외 대우 조항이라는 부분에 대한 그걸 사용을 하면 그 부분은 자기들한테 그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EU 의회에서는 올해 7월이죠. 디지털 패키지 법안이라고 해서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마켓 액트와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서비스 액트, DMA, DSA라고 하는데 이거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법안이 됐고요. 다만 디지털 시장법 DMA 같은 경우에는 EU의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내년 4월에 발효될 예정이고, 디지털 서비스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회는 통과됐지만 EU 이사회에서 검토 중인 내용입니다. 저희 그 온라인 플랫폼 어떤 규제와 관련돼서는 디지털 시장법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그러니까 뭐 소위 가파라고 하죠. 그런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자사우대 금지, 플랫폼과 자사우대 금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이동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디지털 서비스법 같은 경우에는 또 플랫폼 사업자한테 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핵심이 돼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각 부처들, 공정위, 그다음에 방통위, 뭐 과기부 등등에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잡고서 이제 규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일단 공정위는 2020년 6월에 일단 어떤 자신들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에 놓고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 뭐 구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뭐 아마존이라고 하면 아마존에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소비자, 이 세 개의 어떤 이해 스테이크홀더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이제 조정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플랫폼 사업자하고 입점업체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불 문제, 그 거래 장치의 문제로 인한 가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는 것이고,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와 소비자 관계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고, 플랫폼 간의 관계에서는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 지침을 통해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먼저 그 플랫폼 운영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보면 아직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요. 또 유사한 내용의 법안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법 적용 대상 자체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인 것이고, 그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 규정에 따라서 뭐 오픈마켓이나 앱마켓 같은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 경우는 법안 적용 대상이 되는데, 그 자신이 직접 판매의 주체가 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거래가 아예 수반되지 않는 SNS, 그리고 개인 간의 중고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C2C 플랫폼은 제외가 되고요. 이것과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매출액 그 중개 거래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가 돼야 되고, 또 우리나라로 보니까 국내 입장 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해야 되는 그런 그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되는데,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단 그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역시 EU의 P2B 규칙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투명성 강화 관련돼서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한테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에는 상품 순서, 상품이 노출되는 어떤 순서나 형태, 기준에 대해서 어, 알려주도록, 계약서를 통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 서비스가 변경되면 미리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P2B1 규칙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정성 강화 관련돼서는 뭐 불공정 거래, 그 공정거래법에 거래상 지시 남용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플랫폼 사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서 적용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다음은 이제 공정위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있어서의 관계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정부 개정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안이 있고 공정위는 입법 예고안입니다. 네, 공정위 입법 예고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먼저 전자상거래법에 있어서 기존에는 기존법은 통신 판매라는 어떤 그 용어를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 그 용어 자체가 좀 아웃데이트,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바꾸고 라는 측면이 먼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적용 대상을 보면 이 표에 있습니다. 이 표에 있어 전자표와 같이 전자상거래 사업자, 전자상거래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 그리고 온라인 판매 사업자를 크게 나누고, 온라인 판매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랑 자체적으로 그냥 자기 사이트로 판매하는 자체 인터넷 사업자로 구분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뭐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에서 제외가 되는 SNS라든가 C2C, 중고마켓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전자상거래법에 적용 대상이 됐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런 SNS나 C2C 부분도 정보 교환을 매개하는 플랫폼으로서 소비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 내용 중에는 이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사업자한테 받는 부분은 위한 부분이 소비자의 검색 결과, 검색자가 이제 플랫폼에서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검색을 하는 저 변호사님, 그 소리가 갑자기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런가요? 아, 네,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더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부는 구글이 자신의 소비자들이 검색을 한 결과랑 자신이 어떤 광고료를 받고서 구글 쇼핑이라고 해서 보여주는 광고 제품을 구분을 해서 이건 내가 돈 받고서 보여주는 거다라는 부분을 구분해서 표시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색 결과의 노출 순위들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표시해라. 즉, 이게 조회수, 판매량, 상품 가격이나 광고비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서 노출 순위를 정한다.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하라는 것이고요. 단 영업 비밀은 공개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후기 게시판에 있어서도 이런 후기를 좀 조작을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용 후기의 수집 처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맞춤형 광고 같은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요즘에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맞춤형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용자의 어떤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맞춤형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광고를 한다는 것을 먼저 표시하고, 이걸 원하지 않으면 그런 개인 정보를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광고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게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자랑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판매를 했는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즉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그 판매자의 정보에 대해서 제공 요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운영 사업자는 그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C2C, 특히 C2C 플랫폼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C2C 플랫폼은 사실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가 그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거의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 전자상거래법에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해야 된다는 이 의무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C2C 플랫폼 입장에서는 자신이 필요한 이상의 개인 정보를 판매자한테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개인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된다는 원칙과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책임 현실화 부분은 기존의 전자상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 거의 책임을 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개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분이 일정 조건 하에서 지금은 지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상세한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분야 단독행위 심사 지침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행정 예고한 부분이고 아직 정식 지침은 아닙니다. 여기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이고, 들어있는 내용은 플랫폼 분야의 어떤 사업자들이 단독행위라고 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나 불공정 거래 혼자서 하는 그런 단독행위를 했을 때 시장 획정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 시장 지배력 평가, 특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 부분이 필요한데,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 즉 양면 시장을 떠나서 이상으로 다면 시장이고, 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즉 사람들은 구글을 검색을 했을 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글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사용자를 가지고 구글이 다른 면에서 이제 그 사업자한테 돈을 받으면서 수익을 만드는 그런 구조를 고려를 해서 무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시장 획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시장 지배력 평가에 있어서도 EU에서 나오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영향력도 고려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요한 데이터의 수집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특이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님 죄송한데 소리가 또 갑자기 또 잘 안 들립니다. 지금도 안 들리시나요? 아, 지금은 또 괜찮고요. 네, 알겠습니다. 단독행위 심사 지침 중에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위반 행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멀티 호밍 제한이라고 해서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이런 부분, 데이터 이동을 방해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문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최혜대우도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 조건을 타 유통 채널에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한테 납품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 아마존이 자신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나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는 가장 다른 유통 채널과 비교해서 같거나 아니면 더 낮은 가격을 적용해달라라고 하면 다른 유통 채널이 자신 그 플랫폼과 경쟁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요. 자사우대는 아까 말씀드린 룰 세터로서 자신의 지위를 유리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상품을 좀 더 우대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통위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부분인데요. 방통위와 관련돼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해숙 의원이 발의한 것이긴 하나 방통위에서 이제 거의 요청을 해서 발의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이제 국회 과방위에 제출된 이후에 방통위에서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법이라고 해서 공정위와의 중복 규제 등의 내용 등을 좀 반영을 해서 수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법안을 보면 온라인 그 적용 대상 자체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라고 해서 뭐 B2C 거래뿐만 아니라 C2C 거래도 포함하고 거래 중개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정보 교환 등의 매개도 포함해서 상당히 넓은 범위인데 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뭐 매출액 1,000억 이상 또는 판매 금액 1조 원 이상으로 해서 그 규모로 해서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결국 다른 그 규제양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그 플랫폼에 있어서의 검색, 배열,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투명성 측면에서 요구고 있고, 다만 영업 비밀 측면에서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금지 행위 부분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공정위에서 얘기하는 자사우대 금지나 최혜대우 금지 이 부분이 원래는 명시가 됐는데 이게 공정위에서 이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법에서는 삭제됐습니다. 물론 삭제됐다고 해서 규제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역시 그 공정위 안을 통해서 규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를 한 것이고요. 이 정도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인액결제 강제 금지 관련돼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인액결제 이슈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했는데 아까 그 현재 법안이 한 법이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이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된 금지행위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인액결제를 강제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걸 결제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모바일 콘텐츠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다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까 송문주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구글이나 애플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 수수료율을 조정을 해서 그 이득이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 거의 없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회하고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최소 규제 원칙에 따른 자유 규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 규제를 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돼야 되는데 자유 규제의 어떤 특성을 보더라도 사회 자유 측면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도 소리가 좀 안 들리시나요? 지금은 또 잠깐 안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자세를 다르게 하시는 거에 따라 소리가 그래요? 이제는 또 잘 들립니다. 네, 이 자세로 고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의 자유 규제라는 측면이 사업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규제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즉 자유 규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겉으로는 자유 규제지만 정부가 이제 사실상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서 이게에 대한 강제를 따르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 특히 규제 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에는 이게 행정상 처분도 아니기 때문에 소송도 제기하기가 어렵고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규제의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 정부의 기조인 온라인 플랫폼 자유 규제 측면이 있지만 지금 또 국회에서는 이것도 법제화해야 된다라는 또 논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또 논쟁도 있을 수 있고 다만 불공정 거래나 아니면 소비자 이익 침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 규제는 현행법상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가장 그냥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발표를 했던 국정과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각 부처별로 발표했던 내용들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거의 그 기조는 동일합니다. 방통위나 과기부 다 일단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자율 규제를 하겠다. 자율 규제의 내용은 뭐 이용자 보호 평가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자율 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겠다라는 부분은 거의 동일하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앱 생태계 건전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태 조사를 해서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자율 규제를 하되 문제가 되면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이 동일합니다. 다만 과기부에서 이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가칭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또 업계에서의 우려는, 사실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 즉 네트워크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제 부가통신사업자 즉 플랫폼을 부가통신사업자로 보고 있는데, 플랫폼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런 부가통신사업자 플랫폼을 더 규제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개편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공정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서 자율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최소 필요한의 제도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 공정위 내용 중에 보면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자율규제가 뭔지에 대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자율분쟁 조정을 실시하고 자율규약을 제정한다던가 모범계약서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다만 그런 자율규제를 권장하면서도 법 위반 행위가 나오면 중점적으로 감시해서 소비자 이익 침해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재부 주재로 각 부 관련 부처가 모여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개최를 해서 얼마 안 됐죠. 7월 달에 개최를 해서 자율규제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뭔가 마련하고, 자율규제 근거에 대해서 이제 마련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이후에 이제 그거에 따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했고, 각 문과별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자율규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현 정부는 자율규제의 기조로 가고자 하나,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전 정부에서 이제 발의가 됐던 그리고 준비했던 과제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서 법안 처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그 배경에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규제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는 거냐 라면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또 있을 수 있고, 산업계에 있어서는 이거 자체가 오늘 자율규제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자율규제로서의 어떤 우회에 되는 규제가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또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규제 논의와 별도로 정부의 플랫폼에 대한 어떤 조사나 제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런 입장을 밝혔고, 요즘에 최근에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니, 카카오 모빌리티니, 쿠팡, 마켓컬니, 구글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방통위도 역시 구글, 애플 같은 앱마켓사 인앱 결제 강제 금지와 관련돼서 이걸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착수해서 지금 사실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구글 메타에 대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제재를 한 개보이도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도 역시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20분이라는 20, 30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어떤 현황하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일단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어떤 역동적인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획일적으로 사전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자율규제나 사후규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규제라는 것 자체가 온라인 플랫폼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역기능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한 어떤 규제인 만큼, 도구 개념인 만큼 그 자율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어떤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다만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규제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상황을 분명히 인식해서 이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맞춤형의 어떤 최소한의 규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